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면서 체력 소모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왜 단식을 했던 것일까요? 단식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정가의 화제였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한겨레신문 정치팀 정유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해서 뭔가 좀 얻은 것이 많을까요? 손해를 본 것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인이니까요. 일단 황교안 개인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굉장히 당내 불협화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황교안 체제로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공천 문제. 근데 아무래도 좀 단식을 통해서 당내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봉합시키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 내에서도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부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이죠.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인이 죽을 각오로 황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단식을 했으면은 뭔가 정치적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정치적 결과가 손쉽게 얻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경 기자 어떻게 보세요? 건강 말고는 사실상 잃을 게 없었던 단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가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일단 당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보수통합이나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을 하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총선을 지휘하는 건 황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란 말까지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단식을 얘기하면서 사실 쏙 들어갔죠.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라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일찍 시작하면서 패스트트랙 협상 아직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남아 있는 네, 상황에서 시작도 안 단식이 했죠. 끝나버린 네. 상황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음 전략을 이어나갈지 단식이라는 초강수까지 쓴 상황에서 다음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란 정당 차원에서는 얻은 게 좀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이번에 강단도 보여줬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했다라는 탄핵이라는 굴레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탄핵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1,000만 명 이상이 나와서 그것을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각인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내년 총선에 쓴다? 그럴 경우 다시 또 탄핵 심판을 민주당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럼 새로운 인물을 이제 세우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세우거나 여러 명이 같이 쓰거나 뭔가 권력이 분점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단식을 통해서 황 대표가 만약에 당내에서 상당한 그 권력 지분을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시대 흐름에는 좀 배치된 측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예상도 합니다. 네, 정유경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평가가? 일단 당장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제 저지라는 당면 목표에 여론을 주목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 네. 사실 한국당으로서는 계속 당내 분란 상황이 보도되는 것보다는 당력을 좀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유리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적쇄신 요구를 언젠가는 사실은 받고 가야 되는, 이거는 단식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니고 결국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유예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선언은 했지만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아직 사실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은 약간 일단 좀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니까 좀 침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서 좀 알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일단 살펴보고 갈게요. 병원에 지금도 입원 중이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의식도 회복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렇군요. 크게 이제 건강에 위험한 상태라고 하긴 좀 보기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의료진 브리핑도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생체 활력 지수에 이상이 크게 없다. 네. 지난 간밤에 한 11시께였죠. 11시께 이송이 될 때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정도로 의식이 없었을 뿐이지 완전 의식 불명은 아니고 의식 저하에 가깝고 그렇군요. 그리고 생체 활력 지수도 전부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때 계속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바람에 네. 주변에서 지금 만류하느라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이제 부인, 아, 부인, 네, 가족이 부인이 있군요. 계시고 그다음에 아들도 있고 밤새 병실을 지켰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 그러다 계속 단식을 이어가면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부인이 극구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송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약간 궁금한데요. 그 의식이 없는 걸 뭐 부인이 발견했다. 그럼 부인이 발견하기 전에는 혼자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 천막에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좀 그렇군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면 손님들도 또 오고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밤에 이제 들어가서 대표가 원래는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좀 상황을 보니까 반응이 의식이 없는 것 같더라. 자는 게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걸 심각하다 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에게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날 오전부터 이대로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25일부터 단백뇨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혈뇨로 진행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뇌에도 좀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다 해서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자, 어제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아주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네. 사람들이 왔다 갔나요? 여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다녀갔고 네.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왔다 갔고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당연히 여러 번 찾았고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보수통합 대상이라고 계속 지목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동안 공개적인 만남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때 찾아가서 좀 눈길을 끌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천막을 찾았고요. 정광훈 목사도 좀 천막에서 좀 오래 머무르면서 좀 화제가 그분은 원래 됐었고요. 황교안 대표보다 먼저 와 있었죠. 네, 네. 청와대 앞에. 뭐 또 정치인으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마지막 찾았고 네. 서청원 무소속 의원, 원희룡 지사, 김태호 전 최고위원,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 아, 박근혜 유인태 전 국회 대통령 사무총장. 동생이요? 네네. 네. 이렇게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명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전광훈 목사가 특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좀 약간 특이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의 힘으로 뭐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의 약간 종교적인 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정확히 뭐라고 그랬죠?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네. 신앙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전한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신앙의 힘으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원래 종교인들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조금 너무 종교색이 진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리고 또 상태는 또 괜찮은 것 같다고 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태가 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 바로 실려갔죠. 의사도 아닌데 말을 좀 그런 말씀 조심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자, 황교안 대표하고 정광훈 목사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분이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게 최근 언론 보도로 밝혀졌죠. 그게 뭐죠? 2012년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명예훼손으로 정광훈 목사를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당시 변호사, 태평양 변호사였는데 변호를 맡았던 것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 기독자유민주당,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 기독교계 정당에 투표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정광훈 목사가요? 네네. 그때도 황교안 당시 변호사가 1심 재판까지는 변호를 맡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근데 이 사실이 사실 공개가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청문회 때 수임 사건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공개가 안 됐다가 이번에 단식을 계기로 정광훈 목사가 부쩍 자주 찾는 모습을 보이고 또 서로 농성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게 밝혀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네. 교수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왜 했을까요? 글쎄 그걸 좀 정치 환경적으로 좀 예, 좀 분석을 좀 네, 해주시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패스트 트랙 탔어요. 타서 이제 결국 이제 부의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하고 야삼당과 또 뭐 이제 대한신당 같이 네. 그러면은 사실상 과반이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에 이 여당과 아니면 야사당이 같이 협력적으로 나름대로 협상을 잘 해내면은
이게 선거법과 검찰개혁안들이 통과될 확률이 사실상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물리적으로 한국당이 막지 않는 한은요. 근데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게 지난번 패스트트랙에서 워낙 물리적으로 막아갖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거법을 자세히 보면요. 일단 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에서 과다대표되고 있고 뭐 지난번 총선 좀 달랐습니다만 한국당은 영남에서 과다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부분을 바로잡자라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투표권이 그대로 등가 있게 바로 선거 결과로 나올 수 있게 사실 민주주의 진전이란 말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제로 한국당이 사실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총선에서 이 부분이 고착화된다라고 한국당은 판단하는 것이죠.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근데 막을 명분과 어떤 실리 그 표라든가 국회에서 의석수를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식이라도 한번 해서 막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 국민적 명분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보다도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물론 이제 한국당 열렬 지지자들과 황 대표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것을 한국당의 어떤 정략적이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식을 통해 갖고 이걸 막아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한번 모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막아보자. 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분석들을 합니까? 대표가 왜 단식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단식 말고는 사실상 선택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황 대표가 지금 당내 세력, 자직 10만의 세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친박계 지지를 등에 업었지만 네. 보수들의 쇄신 요구가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사실 그 어느 쪽 손도 지금 들어주기 힘든 약간 또 친박 쪽으로 틀게 되면 총선에서 중도 확장이 좀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쪽으로 중도 확장 쪽으로 더 틀게 되면 친박계의 지지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이런 진퇴양난의 사태에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연동형 비례제가 결론이 나야만 사실은 뭐 보수통합의 방향이나 목표나 앞으로의 총선 전략 같은 게 다 선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12월 3일까지는 좀 더 돌파구를 찾아야 보수 쇄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단식이라는 초강경책을 내세워서 당내 결집을 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아직 멀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단식이 끝나버리고 말았군요. 자, 그런데 교수님, 네. 패스트트랙은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물론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이긴 하지만 지금 원내도 아니고요. 또 장소가 네.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 청와대 앞에 와서 단식을 했는지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대통령 권한을 넘는 거고 특히 이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검찰개혁법은 민주당만의 이해관계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재당과의 특히 민주당보다도 다른 뭐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의 이해관계가 더 충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그러면 다 모아놓고서 조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정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인데 결국 황 대표가 단식을 청와대 앞에서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국회에 가서 하는 게 맞죠. 왜 국회에서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그 본회의에 올라타기 때문에 거기서 막는 게 맞는 것이죠. 만약에 물리력이라든가 어떤 힘을 통해서 하려면. 근데 청와대 앞에서 하면 대통령이 거의 뭐 국회 쫓아가서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좀 뭔가 언밸런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나눠서 한번 좀 손익 계산을 해볼게요. 정의원 기자. 선거법 개편 이번 패스트트랙 이거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국당이 처해 있는 그 딜레마 고민이기도 한데요. 네. 단식을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전략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포스트 조국 전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국당이 계속 난국에 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똑같이 네. 마찬가지로 단식으로 일단 여론의 주목은 받았지만
포스트 단식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또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했다시피 이게 국회에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돼야 되는 일인데 네. 이게 강경 투쟁 일변도로 나선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협상을 하지 않으면 표결에 붙여지게 될 텐데 수싸움에서 뭔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은 이 단식으로 패스트트랙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에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국민적 명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이런 그 선거제가 발전돼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비례성과 다당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채택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분에서도 상당히 밀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요. 뭐 협상을 한다면 요즘에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고 뭐 다른 그 한국당의 관련 의원들이 얘기한 뭘 주고 뭘 받고 뭘 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협상을 차라리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식으로 막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정의경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자신의 소위 말하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네. 지금 원안이 불법이니까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경원 대표가 뭐 협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방문 일정도 줄이고 빨리 달려와서 황 대표 만났고요. 그렇죠.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느냐. 너무 비정한 정치다. 뭐 오늘은 우리 모두 황교안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비장미를 높이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사실 고심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마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군요. 지금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과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좀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해서 원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내대표가 뭐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단식을 이어가는 당 지도부가 좀 있죠. 네, 네.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금 청와대 앞 분수대 정확히는 사랑채 앞에 장소를 네. 옮겼는데 거기서 단식 농성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죠. 신보라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도 지금 같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네.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논의했는데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지금 약간 고조된 탓인지 투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꽤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직 총사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나요? 의원직 총사퇴 얘기는 사실 꽤 전부터 계속 필리버스터와 함께 거론이 되는데요. 필리버스터로는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 미뤄지는 정도의 효과뿐이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두 거리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정미경 최고위원은 계속 주장을 해왔죠. 네, 좀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자, 자유한국당 내부에 어떤 아무래도 뭐 친박 비박 갈등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이번 단식으로 뭐 그런 걸 좀 뭐 누그러뜨린 효과 혹시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최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봉합되거나 누그러뜨리겠습니다만은 형 공천 문제가 걸려 있고요. 내년 네. 총선에 사실상 사활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천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봉합을 했을 뿐이군요. 봉합, 탄핵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현 국면의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정치적 셈법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단식이라는 그런 극한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간 다음에 네. 총선기획단에서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자, 현역 의원 50%를 물갈이가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하여튼 기존의 역대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물갈이는요 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케이스는 이 당의 권력을 장악한 최고 당 권력자가 차기 대권 후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네. 물갈이가 가능합니다. 이회창 총재가 그런 얘기 그렇죠. 있었죠. 그 물갈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이제 한마디로 덤비지 못하는 거죠. 일단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 강권으로 해서 물갈이를 해서 근데 또 그 물갈이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뭐 주류층만 예를 들면 공천을 준다. 그럼 더 큰 역작용이 나서 나가서 딴 살림 차려갖고 선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결합이 될 때 역대 정당에서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구여당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제 상당히 구여당의 공천 과정을 역대 보면은 사실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친박계 뭐 친이계 이런 학살 공천이었다. 예, 이런 항상 얘기는 학살이란 말이 나왔죠. 네, 그러한 공천일 정도로 상당히 공천 과정에서 합의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배제시키는 그러면서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는 특히 대권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 공천은 더 했고요. 실제로 김무성 그 당시에 대표가 그 인자인가요? 옥새 들고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그러한 공천 과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겠죠. 단식을 할 정도로 황교안 대표가 어떤 그 결기를 다졌다면 그걸 가지고 과감한 당내 물갈이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그렇지. 그것이 결국은 그런 결기를 갖고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제 물갈이를 할 때 어떤 인물을 세우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했던 박찬주 전 대행처럼 이렇게 이런 인물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건 물갈이가 아니죠. 그렇죠. 뭐 회귀되는 거죠. 네. 그럼 또 지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한국당에서.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정유경 기자가 유승민 의원이 네. 단식 텐트에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이번 단식이 보수 통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갖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이제 한국당의 나름대로 결합이 안 될 경우 아니면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지금 변혁이라는 모임 거기는 안철수계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따로 이제 살림을 차려서 뭐 선거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하여튼 뭐 다당제 형태로서의 표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네, 것이다. 만약 변혁이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서 워낙 내부 싸움이 치열했고 그것이 아주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차린다 그래도 과연 진짜 아무리 선거법이 개정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지는 한국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뭐 바른미래당가 나와서 말로는 개혁적 보수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보수적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유승민 의원 개인한테도 아마 더 선택지가 높을 테고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에서 밀고 땡기기를 하겠죠. 밀고 땡기기를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상당히 한국당에서도 여론이 보수 통합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봐야겠죠. 예, 그런데 단식을 하면서 또 네. 전광훈 목사하고 이제 가까운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태극기 부대는 자유한국당이 대폭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황 대표의 아니면 한국당의 딜레마에 있는 것이죠. 사실상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도 굉장히 극단으로 가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리고 과거 회기적인 세력인 것이고 탄핵을 받았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표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극소수표라 결집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공화당 입장에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면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또 확실하니까 황 대표가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정광훈 목사는 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가까운 측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향상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과연 보수 통합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유경 기자, 이 기자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좀 뭐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러니까 이른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 또는 우리 공화당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 상황대로라면 네. 당연히 변혁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확장성이 높다는 게 뭐 의원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상당히 좀 비례대표가 소수 정당에서 많이 나온 쪽으로 통과가 되고 지금 정의당의 의석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서는
우리도 위성정당, 이제 위성정당, 정의당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텐데 어쨌든 위성정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일종의 제2의 좀 비슷한 성향의 소수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공화당이 상당히 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중도 개혁 성향에 가까운 의원들이 약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제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이완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하고 통합하겠나요? 만약에 진짜 선거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의석수를 어떤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의석수를 얻는 정당은 예를 들면 변혁, 유승민 의원의 변혁보다 우리 공화당이 훨씬 낫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결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은 확실하게 우리 공화당에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정 기자 말씀하신 대로의 선거 구도라든가 전체적인 구도가 더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교안 대표 단식을 우리 일반 국민 유권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정의영 기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코리아 리서치에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공감하지 않는다가 67.3%로 공감한다 28.1%보다 뭐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3명 중에 2명은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약간 단식 초기에 좀 이뤄진 조사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약간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초반에. 그렇군요. 자, 이완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저 지지를 못 봤을 받았을까요? 때는 보수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황 대표의 거군요. 단식을 상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출발 때 그렇게 예. 봤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공으로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명분을 세웠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아무래도 선거법 관계는 이 정파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고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년 총선에 보면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네.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층들은 그럴 경우는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탄핵과 관련 없는 인물들, 탄핵의 인물들을 배제시킨 공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찬성했던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된단 말이죠. 아니 반대했던 사람들은 탄핵에. 그런 식으로 구도가 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앞에 서야 되는데 황 대표가 이렇게 극한적인 단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진짜 좀 보수가 좀 더 합리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보수 좀 바뀌어달라는 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한국당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제어하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다 가져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인데 황 대표가 그 정치 초년생다운 약간 실수, 허점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약간 시대적 그런 트렌드와도 조금 약간 맞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사실 크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최대한 그 소위 말하는 이인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 잠룡들을 최대한 당에 많이 끌어모아서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되게 그런 좀 어느 정도 중량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균형 있는 지도 체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확실히 당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완희 교수님, 그 대선 주자인데요,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는 이번 단식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대선 주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한국당의 주자로서 1위죠. 결국 전체로 봤을 때 뭐 이낙연 총리가 좀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로 네, 그렇죠. 보수층들의 결집도를 가져가는 측면에 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뭐 정 기자도 말씀하신 확장성이라든가 좀 더 중도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층들을 좀 없는 데는
아직도 좀 황 대표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식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는데 네. 다들 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 없지 이러면서 그렇죠. 진짜 지금 예측 불가의 정국으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황 대표가 다시 뭐 지금 단식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지만 뭐 다시 단식을 한다고 해도 마땅한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반발하겠다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단식을 다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식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본인은 밝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3일까지 일주일여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투쟁의 동력이 만약에 황 대표 단식의 효과가 다시 떨어져 버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단식을 다시 재개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식을 통해서 황 대표가 정치적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단식을 계속 하더라도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라는 부분이 너무 실종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진짜 대립과 갈등을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양보도 하고 협상을 통해 갖고 국민적 합의를 같이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의 선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검찰개혁안이라든가 공수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20대 국회에서 만들어낼 것이냐 국민적 합의로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하는 그래서 좀 황 대표가 극단적인 정치 실종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를 다시 재생산하는 정치로 좀 거듭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는 정치 현상 오늘 두 분과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튬 플레이라는 영어로 만든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분장놀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 그리고 단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코스프레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른바 보수정당의 대표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념 기득권, 영원함 지역 갈등으로 인한 지역 기득권을 차지하고 수십 년 동안 군림해온 막강한 정치 세력의 대표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당내에서 리더십이 흔들리자 갑자기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정한가요? 황교안 대표 말대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20번의 총선에서 대부분 기득권 세력이 이겼습니다. 기득권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 독식 선거제도 덕분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막무가내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삭발과 단식,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최후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단입니다. 약자들에게 마지막 수단까지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이 빼앗아 가셔야 되겠습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보수의 품격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